네, 처음부터 그가 차근차근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것도 처음부터 하면서 다시 다루기로 하게 할게요. 치료적 경험에서의 탐색, 우리가 뭐를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뭐를 추구한다? 뭐를 추구한다, 뭐를 계속 갈망한다, 이건 이제 탐색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발견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거를 하는데, 뭘 탐색하냐면 지금 여기서 요번 챕터에서 다루는 거는 과연 나의 추구를 상담자가 제대로 쫓아오고 있나 라는 거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 상담자는 실수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뭔가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니드와 원트잖아요. 니드와 원트인데, 니드라는 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게 니드고, 원트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먼저 사례에서 보면은, 이분은 부재한 엄마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 니드가 있었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장 욕구, 성장 필요, 성장 요구가 있고,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리비디널 요구.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고니드. 성장에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드니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드 원트. 여기 원트에 하는 거. 이드 원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요것들은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다. 요것들은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고, 요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알려주고, 상담자한테 알려주고, 그것들을 이해받고, 상담자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필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아이들은 요구하는 게 있죠. 땡깡 부리고 막 안 해도 되는데 막 끝까지 땡깡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땡깡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점점 더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채워주는 게 치료가 아니라 이거는 엄격함과 바운더리, 경계를 잘 세워줘야 도리어 요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요거를 채워줘야 되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례에서 엄마가 내가 11개월에 화상을 입고 17개월에 수술을 하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그냥 기절을 해서 어, 본인이 엄마의 부재 상태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공포를 느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면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내담자가 손을 잡아줘야 내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눕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요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말아라. 그리고 요 요구를 할 때는 아기들이 무자비하게 땡깡 쓰고 될 때까지 나뒹 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공격에서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냐 옹냐옹냐 해주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지켜주고 엄격함을 지켜줘서 그거를 넘어서야 성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운더리를 지켜라, 뭐,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이게 바운더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자기의 텐터 텐드럼, 자기의 막 난리치는 거,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될수록 성장 욕구는 없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폭발적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표현을 하고 다루는 부정적인 감정,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직면하는 게 아니라 막 표출을 하고 폭발을 하는 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맥락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막 파괴적으로 하면은 시원하냐? 그게 아니고 공허하다는 거죠. 그게 empty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들은 자칫하면 마치 좋은 엄마 역할, 우쭈쭈쭈 해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배운 것처럼 위로해주고, 뭐 덮어주고, 뭐 금요일까지 4번, 5번 하다가 금요일 1번을 빼기로 했는데 그냥 확실하게 치료의 틀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조한 게 아니라 빼는 놓고 나는 다른 내담자는 받지는 않고 나를 위해서 책은 읽고 있지만 너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이러는 거는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들은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뭔가가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서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너한테 유연하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기본이 스트럭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251쪽을 보면 변형을 가져오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형을 가져온다. 우리가 그 적절한 좌절이 올 때 변형적 내재화가 된다라는 자기심리학 공부하신 분 들어본 적 있죠? 음. 우리가 그냥 아까 같이 이렇게 옹냐옹냐옹냐 다 해줄 때가 아니라 요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좌절, 바운더리, 틀 이런 걸 지켜줄 때 거기서 변형적인 내재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뮤터티브 인터널라이제이션이에요. 변형적인 변형적인 내재화예요.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선생님들의 페이지 251쪽을 보면 변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변형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가 새로이 내재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에서 지금 요번 챕터에서 계속하는 게 변형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니네 엄마는 그랬지만 나는 좋은 엄마야. 너는 그런 어떤 힘든 경험을 했지만 상담실에 오면 위로를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리비도적인 충족을 시켜주는 거는 변형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상담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전인 치료라는 거죠. 그 전인 치료가 뭐냐면 우리가 7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굉장히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치료적인 지금 여기서 재현이 되고 재현이 됐는데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나는 늘 거절을 받고 남한테 도움을 못 받고 이러면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저 사람을 대하면 저쪽 사람도 이 사람이 불편하게 대하기 때문에 자기도 불편하게 대하면서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재현인데 무엇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서는 거절이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이관계, 임상관계, 치료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밉상 맞고 거절하고 싶고 뭔가가
막 공격적이라서 뛰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저렇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땡깡을 쓰는 거는 지금 무슨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뭐를 지금 나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지금 저 사람의 실제 상황에서의 어떤 경험을 나한테 불러일으키지? 이러면서 그 투사적 동의시를 이해하고 그거를 주고 다뤄질 때 결국은 변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게 전이 해석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가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인용 문단에 보면 우리가 어떤 순전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사전적인 형태의 해석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현지 머물지 못하고 어머니도 그러셨나요? 이렇게 한 것이 여기서도 과거에도 그랬나요? 하면서 넘어갔죠. 페이지가 몇 쪽인가? 응. 278쪽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리감을 느낀다, 화가 난다, 뭐 감정이 내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막 그랬을 때 치료자가 아마 어린 시절의 원인이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의 얘기를 잘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화가 나고 거리감을 느끼고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치료자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너랑 너의 정서를 못 받아주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불안한 거를 지금 여기서 다룬다면 그 느낌의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룸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내가 왜곡된 현실, 과거를 갖고 왜곡된 현실로 상대방에게 느끼는 이런 불안들이 실제 현재에서도 그렇고 그게 과거에서 유래했구나라는 거를 알려면 뭐뭐에 대해서 얘기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서 그 관계가 경험되어야만 된다는 게 전의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의를 다룬다, 통찰과 해석을 한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안 됐는데 나한테 느끼는 거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또 침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우룩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게 뭐냐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구나라고 스스로 발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상담자가 너무 앞서서 해석해 주는 거는 침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1쪽에, 변형을 가져오기 위한 해석을 위한 예비 해석으로서만 유용하다. 정보에 대한 것들은. 변형을 가져오는 모든 해석은 정서적으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서적으로 직접적인 거는 지금 여기서 그게 재현되고 직접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하고 나 사이에서 그것이 다시 이넥트, 재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빈의자 기법, 뭐 두의자 기법 이런 것도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결 과제에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빈의자의 시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말을 하면서 실제 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감정은. 그리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나를 비난하는 나,
그러면서도 조금 이 비난받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나, 이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을 때 두 의자로 비난하는 나, 또 그렇지 않는 나가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 감정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직접 경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사실 직접 경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상담자도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그랬나요? 하면서 상담자가 도망간다는 거죠. 상담자가 도망가면 내담자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불안으로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로 도망갔구나. 그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느냐가 요번에 사례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음. 어, 그, 그런 내담자가, 상담자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252쪽 첫째 줄, 그것들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실험적인 동일식, 내적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 안에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267쪽으로 한번 가보면 두 번째 문단 257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어떤 분석가나 치료자도 실수는 저지르기 마련이다. 근데 그때 이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도록 돕는 거는 내적 슈퍼비전에서 온다. 치료자가 정기적으로 실험적 동일시를 사용해서 그 회기에서 혹은 전체 회기에서 내가 담당한 부분을 검토할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치는 무의식적인 단서를 환자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수를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걸 깨닫고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어,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환자와 관련된 그 부분 환자가 내담자가 실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자기의 결핍된 부분을 재현을 하게 어떤 역할 반응을 주면서 상담자로 하여금 과도하게 위로하게 한다든가 부재하게 한다든가 이런 자기의 결핍을 역할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인 한에서 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수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내담자의 결핍을 다루는 건데 그거를 실수를 못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다뤄야 할 내담자가 부여한 그런 무의식적인 추구를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는 내담자가 말을 하고 상담자는 전문가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 자체 안에서 뭔가가 같이 상호적으로 계속 프로세스 자체 안에서 이 프로세스가 살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는 내담자가 이 프로세스에 던져주고 있는 무의식적인 단서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던 어떤 내용 위주의 상담하고는 많이 지금 이 페이스먼트가 하고 있는 거는 한 켜 더 들어가는 거죠. 한 켜 더 들어가서 실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주지화, 뭐뭐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주지화, 정보의 공유, 그리고 실제 해석의 밑밥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252쪽. 그래서 그 치료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치료적인 여기서 내가 주장하려는 논지는 환자의 치료적 관계 경험, therapeutic relationship. 우리가 치료적인 관계 안에는 항상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위적인 관계와 현실 관계. 그러니까 나라는 치료자,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케이스 먼터하고 상담을 했을 때 하고 저하고 상담했을 때 하고는 현실 관계가 다르죠. 일으켜지는 전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 관계는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 현실 관계 외에도 전이 관계가 또 있잖아요. 치료적 관계. 그래서 우리는 환자의 치료적 관계 경험, 어떤 치료적 관계 경험, 그러니까 전이적인 것들을 어떻게 둘이서 주고받고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 네 거가 뭐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데 이 실수를 돌아보니 내담자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내 실수를 통해서 다루어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내담자가 나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서 선도한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내담자가 나를 선도하고 있다.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다뤄낼 때 비로소 내담자의 삶에 대한 어, 다루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환자가 경험하는 치료적 관계가 인지적 통찰. 아,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내가 계속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통찰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치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관계 안에서, 치료자와 상담자의 관계 안에는 과거 갈등, 그리고 상실했던 것의 회복, 초기 관계에서 결핍되어 있던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누가 발견해요? 내담자가 발견하는데 우리는 상담자가 알려줘. 이래서 엄마가 이런 거라서 네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침범적이다. 그 얘기는 왜 침범적이냐? 내담자가 발견할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담자가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를 차단하면 변형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발견해서 지금 여기서 현우르게도 나오지만 그 현우르게를 우리가 보통은 의사들이 해 그러고 혀를 이렇게 누르고 목을 검사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러면 아이들이 이질적인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싫다 그러고 막 울죠. 그리고 싫다 그러고 막 울면 도리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울지도 않고 그냥 꾹꾹꾹꾹 참아. 이거는 굉장히 수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고 좋은 거에 대한 자기 주장, self assertiveness가 허용이 된 경우에는 싫으면 싫다고 해. 그게 건강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싫은 거를 억지로 넣는 거가 침범인 거나 마찬가지로 현우계가 있을 때 그 아이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갖고 놀고 침도 흘리고 누구한테 먹여보기도 하고 떨어뜨려도 보고 주워서 갖고 주워주면 또 던지고 바닥에 내려가서 갖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 현우르게라는 기능을 넘어서는 자기 창조적인 관계를 현우르기랑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기능만 부여할 경우에는 외부적인 기능에 머무를 뿐이지 새로 발견해서 창조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차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림, 머뭇거림, 발견할 때까지 있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헤지테이션에 대한 어떤 그 허용,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는 발견하는 거다. 내담자가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발견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네.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환자는 다른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치료자를 사용한다.
초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사회적 관계로 전이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거나 담아주지 않고 그거를 자신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해갖고 부적응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는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컨테인먼트, 담아줄 수가 있고 담아주기 때문에 이런 변형적인 내재화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요 다음 문장 설명이에요. 음. 네, 지난번에 이제 전이신경증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것들이 더욱 서로 뭉쳐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두 사람이 공유하는 정신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그 현실 감각이 없는 둘이서 이렇게 망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서로의 필요를 요런 것들을 채워줘 가면서 전이신경증이 더 심해지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정신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서 253쪽 세 번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외부 관계에서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그거와 대조적으로 반대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알렉산더가 주장하는데 그게 알렉산더가 주장하는 교정적인 경험, 교정적인 정서 경험 이런 건데 어, 케이스먼트는 그거조차도 상담자가 앞서는 거다. 내가 굳이 교정적인 거를 내가 주도할 필요가 없다. 내담자가 발견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지난번에도 되어야 할 것을 되어야 할 자리로 데려오는 것보다 현재 있는 자리에 같이 머물러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는 상담을 한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침범이라는 거죠. 내가 교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앞서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듣기에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의미 자체가 되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앞서가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고 스스로 발견해서 스스로가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줘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할 자리로 자꾸 끌어올리지 마라. 라는 얘기. 그래서 대비의 원리, 컨트라스트 한다고 니네 엄마는 배드 엄마였어. 어떻게 그런 괴물 엄마였니?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엄마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게 컨트라스트, 대조가 아니다. 라는 거. 그것들이 알렉산더가 얘기하는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는 것에서 오해하지 말아라. 현재에 머물러라. 지나치게 교정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런 치료제의 의도적인 역할은, 환자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고,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분석 과정에 반하는 일이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담자도 늘 좋은 사람, 내가 수능하는 것만 맞추는 내담자였는데, 상담자하고 그게 공모가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직업을 받고 뭐 사업가로 바꾸고 뭐 이렇게 막 서로 우쭈쭈쭈 하면서 막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가로 바꿨어요. 는 이제 좋은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서로 우쭈쭈쭈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이다. 내면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을 입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을 세 가지로 본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사이킥 이퀴벌런스, 하나는 프리텐드 모드, 하나는 텔리올로지컬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이킥 이퀴벌런스는 뭐예요? 계속 과거, 사이킥, 과거의 내 경험, 내 정신적인 내 내면에 뭔가가 형성된 것들을, 과거에 형성된 것들이 현실인 걸로 알고 자꾸만 재현해 나가는 거가
사이킥 이퀴벌런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프리텐드 모드는 뭐예요? 마치 괜찮은 양.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마치 치료가 다 된 양. 마치 좋아진 양. 그리고 서로 막 맞추면서 공모를 해. 내담자는 상담자한테 막 맞추고,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맞추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어떤 이렇게 뭐 격려해주고, 이런 걸로 공모를 해서 마치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프리텐드. 어, 그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텐드 한다는 게 가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든가, 세 번째 거는 뭐예요? 목적지향적인. 그러니까 뭔가가 불편할 때 바로 우리 지난번에 사례 중에서 약 좀 늘려주세요 이러는 거. 바로 뭔가가 행동으로 목적으로 바꿔버리는 거.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격리다 지금 내담자가 꼭 격리가 아니라도 뭔가가 많은 결핍과 뭐 이렇게 발달상의 지연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애착 공부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거를 애착 외상이라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애착 외상을 겪은 분들이 어 불안 장애, 우울 장애, 무슨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격 장애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큰 양식을 세 가지로 사이킥 이퀴벌런스, 프리텐드 모드, 텔레올로지컬 모드 요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들이 보여주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준 거죠. 네. 253쪽 두 번째 위니캇. 위니캇은 환자가 대상을 발견해, 파인딩.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 그런 얘기가 현우르게 얘기해요. 음. 그래서 발견되고 재경험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분석 상황에서 이전에 다룰 수 없는 경험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아까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치료적 경험에서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치료적 경험을 온 거는 요런 거를 찾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관계 안에서, 치료적 관계 안에서 재현된다. 이전에 나쁜 경험을 재현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나쁘고 공격적이고 이럴 때 지난번에 어, 화상 입은 사람도 막 공격했잖아요. 앉지도 않고, 막 공격했는데 이럴 때 다독결어서 눕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지금 이것들이 무엇을 호소하는 희망적인 몸짓으로 보는 거죠. 희망적인 몸짓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적인 논의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혐오스럽고 이해하지 않고 치워버리고 싶은 관계인데 치료적인 관계에서는 그것들을 얼른 치우고 얼른 무마하고 얼른 덮는 게 아니라 버텨가면서 이것이 무슨 소통을 하는 절규인지 그 무엇을 어떤 희망을 갖고 절규하는지 그걸 읽어내라. 이제 그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음. 그 이야기는 뭐냐면 253쪽 밑에 세 번째 줄 환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자 find out 하려고 하는 환자들의 무의식적인 희망이다. 음, 이렇게 우리가 아 저거에 귀 기울여주고 저거가 아우 듣기 싫어 그래서 눈 감고 귀 감고 막 무시하고 거리감 두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저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무엇에 대한 절규인지 그 희망을 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상담실에. 그걸 찾으러 상담실에 왔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덮으려고 그래. 그러면 실제 상담실에 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담자들이
조금 본인한테 대놓고, 대놓고 화를 내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치과 의사가 뭐 실수를 해서 여기 입에 상처가 나서 입에 안 돼요, 뭐라든가.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 대한 부주의를 암시적으로 얘기하든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든가, 암시적으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비교해서 얘기하든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전문적이고 뭐 유효했어요. 뭐 이전 상담자는 이랬어요. 저런 상담자는 이랬어요 하면서 은근히 대조하면서 무의식적인 소통을 하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무의식적인 혹은 직접적인 소통에서 내담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4쪽에 보면 임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유아를 관찰해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거 성숙에 필요한 것 병적인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비록 병적인 반응일지언정 그 병적인 반응이 뭐를 충족시키 부족한 거에 대한 절규 소통하고 있다라는 고면에서 보면 그거조차도 건강한 측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특히 성격 장애는 진짜 싫잖아요. 뭐 자기애적 무슨 뭐 이런 하여튼 성격 장애는 그 사람이잖아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은데 그거조차도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부적절한 균형이지만 자꾸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건강하게 봐야 된다. 그나마 부적절하지만 균형을 잡은 게 그거다. 거기서 희망을 찾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음. 그래서 욕구와 소망, 이 얘기는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아까 설명한 거. 그래서 255쪽 두 번째 문단에 음. 따라서 치료자는 좌절시킬 필요가 있는 리비도적 욕구, 원트와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성장 욕구, 그로스 욕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55쪽 보면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부적절한 소망 충족으로 환자의 병을 키우지 말아라. 그래서 우쭈쭈 해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달래는 거 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퇴행된 상태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거는 병을 키운다. 라는 거예요. 256쪽을 보면 환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굉장히 소심해. 그러면 막 자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자기 주장하는 거에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좀 너무 주도적이야. 그러면 저는 조금 수동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러고 우리가 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결핍된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담자들도 256쪽을 보면 음, 두 번째 문단 안전하게 핵심적인 발달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절한 구조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치료 안에서 구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추구를 한다,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를 보면 그 자체가 내담자가 결핍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에 대해서 추구가 일어나는 거는 구조가 결핍됐었다, 삶에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반응. 우리가 언어 이전에 전언어적인 반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반응이 없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절망적이고 무의미했을 때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요구를 한다. 반응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떤 거가 굉장히
잉조가 될 때 그게 결국은 내담자가 결핍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요것 좀 나 좀 다뤄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 비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내 경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예를 들면 어, 그냥 아주 그냥 침범적이고 문고리 없이 문 못 잠그게 문고리 없이 살고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뭐를 질문하거나 이럴 때도 마치 파고드는 것 같이 나한테 뭔가를 알아내려는 것 같이 뭔가가 항상 통제적인 부모처럼 이렇게 비밀이 많고 사적인 거에 어떤 침묵 속에서조차도 뭔가를 알아내려가는 어떤 이런 불안을 느낄 때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바운더리에 대한 결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 소통 혹은 간접 소통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굉장히 수능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교회 위원회에서도 그런다든가 뭐 어디서도 그런다든가 항상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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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노를 못하는 경우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자율적인 사고가 방해받았을 때 맞추고 살았잖아요. 그러거나 폭력적인 부모들 앞에서 눈치를 보고 맞춰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수능적으로 맞추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다 맞추고 살죠? 그러면 나는 눈치껏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결국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에서 지금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그것들이 얼마나 미해결 과제로 나한테 지금 남아있어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거기에 맴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았다? 알아서 바로 변형적으로 내재화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지적으로 통찰해서 아는 것보다는 이 현실 here and now의 전이 신경증 안에서 해소되면서 내가 경험으로 내가 여기서도 이러네. 음, 이렇게 아는 것만큼의 변화는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담 온 지 만약에 내가 20대야 뭐 여기에 뭐 여자 20대 여자 남자 40대 해갖고 나이랑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했다 해서 내가 40년 살아온 게 변화냐? 다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끊임없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것들을 투사적 동일시로 너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탓을 하고 살아왔던 것보다 반복될 때, 아, 이게 또 지금 반복하고 있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과거와 현재를 구별할 수 있는 정신화 능력이잖아요.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정신화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순식간에 내가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으로는 변하진 않지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아, 이렇구나 라고 자기를 수용하면서 현재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압도당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것들을 너 때문에 그런다고 투사적 동일시로 낚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낚이기는 낚여. 근데 낚여서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또 낚였네. 이러고 바로 사이킥 이퀄러스. 아, 과거가 아니지 지금은. 바로 알아차리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정신화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7쪽. 그들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고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야. 늘 남한테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늘 불안해.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적 관계 안에서 지금 그것들이 그 혈앤나우에서 그 전이를 다룬다라는 거죠. 네, 교정적 정서 경험의 잘못된 사용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교정을 해준다라는 거는 그건 아니다. 내담자가 발견하게 도와줘라. 여기 알렉산더의 교정적 정서 경험. 네, 거기 이제 8-1번.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치료자하고 권유에 따라서 이제 직업을 바꾸고 나서, 음, 서로 우쭈쭈쭈 해갖고 이제 직업을 바꿨어요. 258쪽 보면은 치료자의 권유에 따라 직업을 바꿨다. 이전 치료자의 권유에 따라서. 코멘트. 그래서 이제 이 이전 치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보니, 아, 이건 분석적인 치료가 아니었네. 이 사람이 사회사업가였는데 아마 교사로 바뀌었나 그래요. 뒤에서 다른 챕터에서 다시 나와요. 근데, 이거 분석적인 치료가 아니었네. 그냥 호의적으로 우쭈쭈 해주고 인정해주고 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뭐 마치 나는 드디어 이 상담자를 통해서 내가 내 진로를 발견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면서 그냥 맞춰주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코멘트 그 문단 다음에 보면 이전 치료자는 환자의 초기 단계에서 결핍되었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거는 성장 니드, 그로스 니드가 아니라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준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치료적인 실패다. 보기에는 마치 잘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필요적인 실패다. 259쪽 분석 강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초기 관계, 특히 그녀가 가장 분노를 느꼈던 초기 관계 경험을 재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석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치료자가 그걸 견디는지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분노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노하면 안 돼. 위험해. 이러면 분노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안에는 굉장히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분노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수용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너가 나빠서 그래. 너는 분노하면 안 돼. 너는 나쁜 애야. 이렇게 자기는 자기 파괴적이거나 자기에 대한 나쁜 자기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서로 인정과 칭찬을 하는 것이 지금 8-1번 사례예요. 예. 다시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사례가. 음. 그래서 이게 바로 역전이 치료다. 논의에서 보면 논의 네 번째 줄. 역전이 치료라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 사람 전문가고 나를 잘 도와줘요. 이런 거를 받고 싶은 자기 역전이로 치료한 거다. 이게 바로 역전이 치료라는 거예요. 음. 분석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료자 개인의 감정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자를 위해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요. 내담자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러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역전이 치료였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259쪽 내가 보기에는 치료자가 내적 슈퍼비전을 통해서 환자의 호전에 대해서 따져보았더라면 그 호전의 상당 부분이 다루기 힘든 감정에 대한 거짓짜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리텐드 모드. 괜찮다. 잘 됐다. 다 났다. 좋아졌다. 인척하는 거, 거짓짜기. 그런 억압과 수능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프리텐드 모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회복. 요게 프리텐드 모드예요.
그러니까 외상이 있는 분들이 나타내는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두 번째 특징. 좋아졌어요. 다 났어요. 뭐 이런 거. 도움 많이 받았어요. 뭐 괜찮아졌어요. 이게 거짓 회복. 그래서, 세 번째 줄. 이 사례는 치료자의 역전이. 치료자는 어떤 역전을 갖고 있어요? 환자에서 호감을 얻으려는. 참 전문가예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 이게 볼트너트로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갖고 실패한 케이스. 이게 이전 상담자에 대한 얘기예요. 케이스먼트 오기 전에 이전 상담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침범하지 않으면서 치료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네. 이게 이제 현우르기에게 계속 나온 거죠? 이건 설명을 아까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면, 어, 네, 위니캇이 다섯 번째 줄이네요.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유아의 시야에 있고 도달할 수 있지만 친숙하지 않은 물건인데 발견해서 망설임의 기간을 허용한다면 유아는 거기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고 또 자발적으로 그 현우들에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담자가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기다려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하고 유아가 이 대상을 발견하도록 재촉받지 않는다면 탐색하고 가지고 놀 준비가 되었을 때 관심과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현우르기를 탐색하고 가지고 놀 준비가 되었을 때 관심과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뭐예요? 내담자가 준비되었을 때 해석이라는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놀 준비가 돼 있을 때. 음,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는 유아와 엄마가 놀이하는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안전 기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우리가 애착이론에서 얘기할 땐 두 가지잖아요. 안식처, 안전 기지 두 가지잖아요. 안식처는 뭐예요? 편안해요. 받아줘요. 수용해줘요. 그래서 내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요. 그러면 비로소 탐색이 가능해요. 아이들의 탐색은 뭐예요? 장난감 하고 놀이하고 창조적으로 상상하고 뭔가를 막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상 속에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볼 때는 뭔가가 정서적으로 담겨져서 간식이 되면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마음껏 놀아요. 편안하게. 근데 내가 정서적으로 담겨지지 않고 늘 불안해. 엄마가 또 나 몰래 살짝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눈 떠봤더니 엄마는 없어지고 또 도우미만 있네? 그러고 막 불안해.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게 장난감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늘 엄마가 어디 가나? 거기 매달려 있어.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면 안전하게 놀이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탐색하고 가지고 놀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안전하다. 치료관계가. 치료관계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 내면을 참 탐색하고 나의 이런 미해결 과제를 갖고 놀이하고 다루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안전하다. 테라피릭 릴레이션. 치료적인 관계가 우선돼야 그 다음에 내 내면 세계를 탐색한다. 아이들의 놀이하듯이 우리는 치료에서 내 내면 세계를 탐색하고 그 안에서 뭔가가 의미를 발견하고 뭔가를 응집성 있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지금 모든 어려움들이 발달상에서 애착 외상이라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얼마나 요 기능을
적절하게 잘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착 외상 때문에 어려워진다며 고친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위니컷에서 공부한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생명은 얻었지만 평생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초기 관계에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는 넘어갔지만 이것 때문에 평생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해야 요거를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치료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유아, 부모 아동 개입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엄마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두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어떤 거주지에 대한 거, 어떤 그런 생필품에 대한 거, 아니면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minding the baby,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개입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오래 걸려. 너무나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게 너무 많아. 여기서 발달상에서 외상을 겪으면. 그래서 그 초기 관계에서 이런 애착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minding the baby, 아기를 읽어주는 것들을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관찰한 거를 이제 책에 냈어요. 아마 애착 공부하신 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우리가 낯선 상황에 대한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있고 제3자가 스트레인저가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나갔을 때 이 아이가 그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엄마랑 재회했을 때 어떻게 그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로스했을 때의 반응, 다시 재회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나오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엄마가 혼돈애착이에요. 엄마가 뭐 여러 가지 뭐 학대도 당하고 뭐 하여튼 위로의 경험이 없는 엄마. 그래서 애가 위로의 경험이 없는 엄마가 기른 아이가 안정애착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이렇게 안아줘. 안아는 주는데 영혼 없는 위로야. 영혼 없는 위로고 바로 내려놔. 그리고 장난감 갖고 놀아 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나중에 이거 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시큐리티 서클이라고 그러는데 서클 오브 시큐리티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서클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서클로 넘어갔냐. 지금 이 아이는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엄마가 없어졌다가 엄마가 왔으면 엄마가 충분히 안식을 시켜주고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영혼 없이 토닥거리고 내려놓고 장난감 갖고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분 자체가 애착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해갖고 이 서클 오브 시큐리티에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이건데 네가 지금 찍은 화면을 보면 너는 이미 이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담기는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도 담기는 경험, 그래서 초기 애착 관계에서 애착 외상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초기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담자하고 내담자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 조합이 나오잖아요. 불안정 회피 애착의 상담자와 뭐 불안정 회피 내담자가 만날 경우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죠.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면 6가지, 16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의 그럴 때의 다이나믹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지난 애착 시간에 공부하셨을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역전이 치료 같은 거 나올 수밖에 없죠. 상담자 자신도
상담자 자신의 그런 애착 경험들이 다 치료 상황에서 다 프로세스 안에 상호작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이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내담자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전이신경증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전이신경증적인 상황이 유발되느냐, 역전이 치료를 하고 있느냐를 알아차리면, 오케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결핍들이 서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서 어떤 치료적인 교착 상태가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다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알아차리면 다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양쪽 사람 다 성장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실까요? 네, 몇 줄? 55쪽에 그 리비도적 요구와 성장 욕구를 구별해야 한다. 몇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문단 첫 부분에요. 네, 네네네네네. 네, 그 네. 다음, 거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교수님 설명해 주셔서. 근데 그 네. 다음에 이를테면부터 뭐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네네네. 환자도 있고 저런 환자도 있을 것이다. 그 얘가 뭔지 구체적으로 잘 안 그려져요. 네, 이를테면, 그러면 같이 볼까요? 255쪽. 이를테면 어떤 환자들은 치료자에게 진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전이가 환상이나 전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 현실을 올바로 지각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땡깡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아, 본인이 직접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음, 이게 이제 환상도 전이도 아니고, 이게 임상적으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 주기를 요구하는 환자도 있는데, 음, 그런 역할을 치료자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환자들이 낙심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을 해도, 그러니까 아까 요거를 치워준다고 해도, 요걸 채워준다고 해도, 그러면 충족이 되느냐가 아니라 더 요구해. 더 요구가 많아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아이들이 대책 없이 땡깡 쓸 때 있잖아요. 대책 없이 땡깡 쓸 때 그거들을 다 받아주면, 어, 여기 255쪽 보세요. 네. 때가 되면 254쪽 마지막 문단. 때가 되면 유아의 성장 욕구에는 어느 정도의 분리를 다룰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욕구가 포함된다. 돌봄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맞서주고 엄격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 필요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초기의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생떼를 부리며 시험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를테면 진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생떼를 부리면서 뭐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떼를 부리면서. 이것이 생떼고 환상이고 전이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올바로 지각한 것임을 확인해 주기를 요구하는 생떼를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떼를 부리고 있으면서 치료자는 이거 맞춰줘야 돼. 이게 현실이야. 네가 이건 나를 다뤄줘야 돼. 이런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좌절시켜야 된다는 거죠. 낙심을 해도 환자들은 낙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254쪽 밑으로 가면 그래서 생떼에서 나타나는 소망의 강도는 아주 필사적이야. 완전히 확인해야 돼, 이거는.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야.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어. 하지만 유아는 성장 과정에서 때때로 그래 그래 하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안 돼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good enough 해야 되지만 bad enough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good enough 해야 돼. 충분히 좋은 상담자가 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bad enough 할 수 있어요. 안 돼.
바운더리를 지켜주고 틀을 고수하고 엄격함과 구조를 맞서주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라고 말함으로써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부모,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필요로 하는 엄격함, 안전함, 이것들을 발견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운더리나 구조적인 틀이 어떻게 엄격해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일관성이 없이 생떼를 쓰면 들어주고 어떤 때 못 참으면 성질 냈다가 이렇게 스테빌리티,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는 불안하죠. 어느 정도 더 땡깡 써야 들어주지? 이럴 땐 들어줬는데 이럴 때는 왜 저렇게 못 참아내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안에도 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격함과 안전함을 견뎌내 줄 수 있는 부모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담자를 추구한다. 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냥 옹냐옹냐 다 들어줄 때 항상 공허한 승리다. 그러니까 내담자도 자기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를 생떼를 쓰는 내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성적인 내담자들이 생떼를 쓰는데 거기서 그냥 맞춰준다? 그거는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생떼가 결국은 경계성적인 갈등을 계속 유발하는데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 맞춰주고 끝내버리면. 교수님, 네. 그런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질문이 생기는 게, 네. 그런 그 경계성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 저는 경계성 내담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맞춰주면은 발전이 없고, 또 맞춰주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이걸 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우리가 애착을 공부할 때, 그 애착 외상에 의한 파생적인 주요 병리를 다룰 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꼭 집어서 경계성 인격장애를 다룬단 말이에요. 경계성 인격장애를 다루는데, 이 경계성 인격장애의 가장, 어, 효과가 있다라는 치료가 변증법적 행동치료란 말이에요.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건 뭐냐면, 변증법이죠. 정반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모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냐면, 1번, 수용해준다. 수용해주고 공감해준다. 2번, 직면하면서 변화를 추구한다. 이 행동요법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행동요법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대상에 대한 어떤 버림받음, 유기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늘 요동을 치잖아요. 감정, 감정 컨트롤이 안 되죠. 너무나 충동적이죠. 그래서 충동적이라서 이게 안 되니까 너무나 충동적이고 통제가 안 되니까 주로 뭐를 해요? 텔레올로지컬 모드, 목적 양식으로 가서 물질 남용을 한다든가,
뭐 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써재 끼는 거, 소비, 과도 소비, 뭐 성적인 문란, 성적인 것도 이렇게 이 충동의 불안을 잠재우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보면은 삶이 너무 비극적이죠, 사는 게. 그래서 그 비극적으로 살고 있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타당화가 수용이잖아. 수용과 공감이잖아.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거를 수용하고 공감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변증법인 거예요. 두 가지가 길항작용이 있잖아요. 수용을 했는데 그냥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직면시키고 변화를 유도해.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쳐주고 관계 기술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이런 행동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행동 치료. 그래서 이것들이 음,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분이 선생님의 내담자라면 또 이런 쉽지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같이 겪어갈 텐데 내담자의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드랍시키지 않을 정도로 얼려가면서 직면을 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드랍이 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경계성이라는 거는 첫째, 굉장히 충동적이라서 일단 막 약물을 복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이 신범적이다라고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 물질 남용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행동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대상 관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관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적인 드랍이 많이 일어나. 그 치료적인 드랍이 일어나면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셜 스킬에 대한 것도 알려줘야 돼. 교육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내담자가 아니잖아. 내담자의 엄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내담자를 데려올 수 있을 정도는 얼르고 달래고 받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던 걸 이해해주고 그렇지만 살짝 이게 폭발해서 드랍시키지 않을 정도로는 살짝 직면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아까 그 내담자가 통찰하기 전에 알려주면 침범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 경계선 인격 장애처럼 이렇게 교육이나 이렇게 직면 공감이 필요한 내담자가 좀 회복이 됐을 때, 힘이 있을 때 전이로서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 전에 뭐 조현병이나 경계선 인격 장애나 이런 치료자들한테는 그 정신분석 대상관계적 관점보다 그 전에는 공감과 지지, 그다음에 행동치료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공황장애다. 예를 들면 뭔가가 불안, 공포가 있다. 그럼 우리가 노출 치료를 주로 하잖아요. 뭔가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나는 개에 물려서 뭐 개는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면 개 기억자만 들어도 무서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둔감화를 시키잖아요. 개라는 단어를 받다가 뭐 개라는 그림을 받다가 또 개라는 어떤 케이지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개를 받다가 뭐 맨저도 받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포라는 거는 어떤 자극에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공포잖아요. 근데 이 둔감화 노출 치료라는 거는 개라는 거를 했는데도 물리는 일이 안 생기더라.
라는 새로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됐던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걔, 그러면 나를 물어. 걔, 그랬는데, 안 물고 내가 잘 요렇게 잘 다닐 수가 있어. 요런 경험까지 가는 게 노출 치료잖아요. 점진적인 노출. 그래서, 안 물어, 괜찮아? 같이 지내도 돼? 요런 연합이 있었는데, 요런 연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어, 우리가 특정, 특정 병리에 대해서 특정 치료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성 그러면 변증법적 행동치료, 공포, 뭐 불안 하면은 뭐 노출 치료, 뭐 이런 식의 뭔가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증, 뭐 인지치료,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딱 그런 걸로만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만 하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착 외상으로 병리를 본다라는 거는 요 병은 요 치료, 요 병은 요 치료, 요 병은 요 치료 이렇게 증거 기반 치료가 아니라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애착 외상으로 보면서 새로운 애착 대상으로서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지금 말하자면 이런 그 케이스먼트가 하고 있는 작업이고 지난 학기에 우리가 앨런 박사가 얘기해주는 공통 요인 상담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화하기, 알아차리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기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리를 공부할 때는 요 병은 요거, 요 병은 요거, 요 병은 요거 이렇게 증거 기반으로 갔는데 그렇게가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의 복합 외상으로 보고 결국은 기본은 정신화하기와 알아차리기에 대한 어떤 그 재경험이다. 정신화의 회복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으로는 그거 가는 거고 결국은 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가 경계성 인격장애하고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증거 기반 치료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전이 초점 치료, 전이 초점 치료가 또 경계성 인격장애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이 초점. 전이 초점 치료가 결국은 오늘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전이가 일어나고 너가 기여한 게 뭐고 내가 기여한 게 뭐라서 이런 식의 지금 막 어떤 혼동 상태가 일어나고 치료적인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이게 결국은 무슨 의미였나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전이에 초점해서 치료하는 게 오늘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요것만 사용해야 돼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케이스먼트가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전이 초점 치료, 어떤 분석적인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도구가 뭐 실험적인 동일시, 내적 슈퍼비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애착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신화하기, 알아차리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반증법적 행동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걸 합니까가 아니라 늘 이거는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음,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여러 가지 이게 인지행동 치료 어, 하여튼 치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배우시는데 그러면 어느 때 어느 거 한다, 어느 게 한다가 아니라 그 내담자의 치료를 위해서 얘네들은 다 종으로 갖다 쓰는 거야. 도구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런 전이 초점 치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실험적 동일시, 내적 슈퍼비전 이런 걸로 어떻게 잘 버무려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통합하는 것이 상담자의 예술이라는 거죠. 그게 상담자의 예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EMDR, 어떤 사람은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processing therapy. 그러니까 안구 운동 디센서타이즈 둔감함 재처리 요법. 이게 눈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외상에 대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외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가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요? 꼭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는 게 결국은 다 그 전체적으로 볼 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유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가 디태치, 음, 약간의 해리 작용, 약간의 디스턴스, 거리두기, 이런 거를 통해서 외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게 EMDR이에요. 또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아, 제가 우울증인데, 뭐, 인지 행동 치료가 도움이 된다 해서 거기 전문가한테 가야 되겠대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만 딱 하지는 않죠, 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뭘 비교하잖아요? 어떤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 변증법적 치료를 했다, 여기다 노출 치료를 했는데, 뭐 몇 개월 후에 추후 상담을 해봤더니 효과가 유지되더라, 뭐 입원 횟수가 줄었더라, 뭐 약물 도수가 줄었더라, 뭐 이런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거 비교를 할 때,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그 정신화하기, 알아차리기, 아니면 전이초점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입원 치료도 줄고, 약물 치료도 줄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오랜 추수 상담을 통해서 그 결과들의 유지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어, 유의미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치료 전에 만약에 뭐 불안정애착, 혼돈애착 뭐 이런 것들을 검사했을 때 안정애착으로 변화할 어떤 그 퍼센티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많은 훈련들 그것들을 받지 마시는 게 아니라 잘 익숙하게 내가 숙지를 하시고 지금 이런 공부들을 베이스로 깔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통합예술로. 통합예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남자한테 나는 너를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무슨 치료를 하고 있어. 그런 거를 내가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만 할 수도 없고. 네, 통합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죠. 설명이 됐을까요? 너무나 깊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하나 네. 혹시나 욕구와 소망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공감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딱 경계를 거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좀 더 새겨야 될 것이 있는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때그때 고민하셔야죠. 네. 그때그때 고민하셔야죠.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당근과 채찍.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훈련 받을 때 이만홍 선생님은 우리가 뭔가를 직면하고 뭔가를 그 치료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세 개는 주고 하나를 달래라고 그랬어요. 음. 교수님, 네. 네. 아까, 260페이지 맨 밑에, 이제 결국에는 200, 260페이지 맨 밑에 그 탐색하고 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네네네.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라포가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했지만, 프로이트가 그
젖먹이 유아가 엄마 젖을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무장 해제된 상태가 라포다라고 얘기를 처음 듣고는 아, 라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라포가 돼야 자유연상도 되고 지금 이런 유아가 탐색할 그러니까 안식처로 느끼고 뭔가 탐색을 시작한다는 건데 좀 그렇다면 그 라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내담자를 위해서 라포를 잘 형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가 해결돼야 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뭔가 안정감을 느껴야 내가 장난감 가고 놀지. 그러니까 치료적인 동맹, 치료적인 동맹이 잘 형성돼야 안전하구나,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안전하구나, 세이프하구나, 혹은 세큐어하구나. 이게 우선이에요, 여기. 그래서 치료적인 동맹이 잘 맺어졌구나. 그리고 치료적인 틀이 스테이블하구나. 들락날락 안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구나. 요거가 돼야 안식을 해요. 그러면 비로소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에 케이스에서도 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담자의 시험에 통과되니까 비로소 남편 얘기나 이런 갈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탐색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내면의 문제를 갖고 상담실에서 상담자와 놀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이지. 탐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해져야 그 다음에 탐색이 가능해요. 놀이할 수가 있어요.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나쁘죠. 그게 치료적인 동맹, therapeutic alliance. 네. 그래서 정서 중심 치료나 뭐 이런 거에서는 그냥 납부 형성이 치료의 거의 토대잖아요.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단, 네, 치료자를 환자가 사용하기. availability, 우리가 이제 available, accessible 한 거는 여러 번 얘기했죠? available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환자가 계속 뭔가가 뭐 아주 지루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치료를, 10분 늦게 도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263쪽에 보면 치료자가 바로 전예 해석으로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 이후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했다. 근데 지금 너한테 반응해주지 않은 우울한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나냐? 그랬더니 이거가 되게 침범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이해해주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나냐? 그리고 바로 전예 해석으로 갖고 오는 거는 이건 또 침범이라는 거예요. 네. 265쪽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치료자가 너무 빨리 개입해서 그게 나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빨리 개입하니까 환자가 치료자의 존재를 자발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을 방해했다. 흔히 전이 해석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지는 것들이 조급하게 치료자에게 초점 맞추는 것 역시 실수다. 265쪽 제일 말의 문단. 실제 상담자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기 전에 조급하게 그게 나야? 하고 들어가는 거는 실제 경험 속으로 실제 제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환자의 감정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사변, 아까 얘기했잖아. 뭐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역전이 방어다. 응. 왜냐하면 실제의 감정에 대해서 머무르는 건 내담자만 불편한 게 아니고 상담자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편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거는 피하고 싶다. 그럴 때 환자들은 치료자가 접촉하기 힘든 어떤 것을 회피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교수님,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급하게 개입을 하고 해석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불안에 머물러 준다라는 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가? 침묵하고 들어주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음, 네. 예를 들면 그때 A라는 사람이 어, 굉장히 이제 분노가 많고 경계선적인 성격이 있는데 뭔가를 막 불평을 했어요. 뭔가를 막 불평을 했는데 음, 불평에 대해서 제가 어떤 코멘트를 했을 때 너도 똑같다. 너는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러면서 저를 완전히 막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본인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 충분히 더 얘기하게, 편안해서 충분히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쫄리잖아요. 죽기 전까지 쫄리잖아. 막 아글아글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상황이 뭐에 대한 재현이었냐면 뭔가가 자기가 그야말로 뭔가가 빌미가 제공됐을 경우, 예를 들면 엄마가 요구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던가, 뭔가가 뭐 하여튼, 뭐 꼬투리가 잡혔어. 뭔가 하여튼, 그게 뭐 트리거링이 됐을 때, 그 엄마가 죽기 전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본인의 생각에 제가 실수를 한 거죠. 빌미.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가 엄마를 건드리는 빌미를 제공했을 때 반쯤 죽이거든요. 그냥 반쯤 죽이는데 지금 내가 뭔가가 건드려졌을 때 저를 반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반쯤 죽이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재현이 되느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엄마는 시한폭탄이다. 뭐 언제 터질지 모른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엄마를 묘사한 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그 내담자가 당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엄마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죽기 전까지 몰아세우는 거나 나를 지금 엄마 역할을 하면서 몰아세우는 거나 지금 내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험이 재현되어야 비로소 엄마를 시한폭탄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게 내가 체험이 되고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거를 나누면서 비로소 본인이 이해받은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난리 쳤을 때 내가 빌미는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내가 막 미안해 잘못했어 뭐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고 덮는 게 아니고 뛸 때까지 뛰게 놔둔 거예요. 그게 공격에서 살아남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으로 안 끝나요. 나중에 또 뭐 때문에 그거 갖고 또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뭔가가 폭발됐을 때 덮어버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뜻이 아니야 뭐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면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재현되면서
다뤄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근데 때로는 정말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될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해석으로 제가 상담자들이 공격은 해석으로 포장된 공격이잖아요. 이런저런 저런 거다라고 해석을 돌려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엄청난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게 해석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공격이거든요. 그럼 들어왔대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저도 내담자의 어머니가 아까 이렇게 제가 요거를 들어드리니까 더 이제 카톡을 막 보내시면서 작은 것도 물어보시고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배드 이너프한 상담자가 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대답해드리는 저를 보면서 그리고 막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8장 읽으면서 아, 그럼 내 안에 어떤 수능적인 자기 표상이 있었나? 그래서 맞춰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런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 268장 환자의 선도 반응.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환자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선도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설명 드린 얘기고. 269쪽, 환자에 대한 압력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건데 뭐냐면, 여기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한 얘기가 자유현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딴 거는 다 압력을 안 가하고, 자유현상. 네가 무엇을 떠오르든 자유롭게 이야기해라. 무엇이 떠오르든 자유롭게 얘기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그 기본 규칙, 자유현상의 기본 규칙이 유일하다. 여섯 번째 줄.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현상 떠오르는 걸 얘기 안 하면 그걸 저항으로 해석해. 이거 자체가 압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조차도 압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현상 떠오르는 거는 무엇이든지 말하세요. 편안하게 떠오르는 거 다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걸 말해야 돼요. 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요거를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되게 걱정이 돼요. 바로 그걸 말하세요가 아니라 그런 걸 말하면 도움이 되는데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이게 압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항하네. 이런 게 압력이라는 거. 자유현상 자체도 압력으로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 퀘이스먼트가 엄청 넘나들죠. 그래서 재밌어요, 이 책이. 그래서 어, 자유라는 거에 이렇게 이 양쪽 따옴표를 붙이잖아요. 자유. 자유연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꼭 말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자유냐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딱 짚고 넘어가죠. 270쪽 첫째 줄 따라서 환자가 외부 압력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정신적, 정서적 공간을 발견하는 것이 성장을 가져오는 경험이다. 네. 우리는 실제 내담자 자리에 우리도 내담자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불안한 서브젝트가 있다. 상담실에는 두 불안한 주체가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이제 내담자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결국은 뭔가가 컨트롤 당하고 억압되고 그것에 의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게 내담자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연상이라는 룰을 덮어 씌우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 성장을 갖고 오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그 챕터에 있는 거는 거진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로써 6회기 그러면 딱 반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반도 이렇게 좋은 책을 조금 잘 소화시켜서 오셔야 더 많은 거를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